네, 그러면 정치권 소식, 정치가 있는 저녁, 정관은에서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고요. 국회는 뭐 이제 공정 상태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을 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제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글쎄 뭐 마냥 기다릴 수가 없고. 다른 국무위원들은 좀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원구성이 될 때까지 좀 더 차분하게 기다리려고 하는데 이런 뭐 세정 업무는 그대로 계속 방치할 수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혹시 원구성이 된 다음에 그 이후에 사후에 검증 절차, 청문회 같은 걸 준비하실 수 있으세요? 그건 원구성 되고 나서 한번 보죠. 박근혜 김승희 후보자 같은 경우에 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경우 답변하시는 글쎄 뭐 가정적인 거 갖고 답변하기는 어렵고 일단 뭐 좀 상당 시간 한번 기다려 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기자들이 일단 그 두 가지를 질문을 했는데 국세청장 임명 그리고 이 박순애, 김승희 장관 후보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자, 일단 그 전자에 대해서는 뭐 이 원구성이 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인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른바 이제 그 4대 권력기관장 중 하나인데 국세청장이 이렇게 인사청문회 거치지 않고 임명된 거는 처음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된 이후에 4대 권력기관장이 인사청문회 거치지 않은 첫 사례가 되는 건데요. 예. 저는 국회에 굉장히 좋은 핑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일단 원구성하지 않은 국회의 책임이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지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불가피성을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이번 기회에 굉장히 좋은 구실을 하나 잡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네. 왜냐하면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력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기도 하고요. 국세청 내부에서도 곱지 않은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인사예요. 제가 볼 때는. 예. 뭐 굳이 얘기하자면 서우남이죠. 서울대 출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출신이기도 하고요. 50대, 그리고 남성이잖아요. 기존의 인사 프레임에서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형적인 경북 봉화 출신이거든요. 네. TK 출신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그동안에는 국세청장은 청 공무원 가운데 바로 현직에서부터 국세청장으로 바로 올리는 이제 이런 게 관행이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퇴직한 지 6개월 된 국세 공무원을 지금 다시 이제 국세청장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예. 이것도 또한 공격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인사수석 비서관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지하경제 양성화 TF 팀장도 맡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고 하면 공격 포인트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존의 인사의 어떤 스타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4대 권력기관장을 국회가 원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임명한다. 명분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구실도 있어서 부담 없이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구실이 생긴 거였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셨는데. 근데 4대 권력기관장이면요. 예. 인사청문회 거쳐야죠. 최소한 그렇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원칙상으로 맞는 거죠, 사실. 예. 근데 국회 입장에서도 뭐 사실 지금 할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민주당 그런 입장에서도. 면에서. 예. 네. 지금 이제 국세청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인사청문회를 했다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격 포인트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이 박순애, 김승희 장관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뭐 구체적인 이해 충돌 논란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그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뭐 일일이 좀 거론하기도 어렵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제 박순애, 김승희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상당 시간을 한번 기다려 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떤 의미인가요? 전 다중포석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 첫째로는 국정 독주에 관한 이미지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도 그냥 인사청문회 없이 했는데 교육부총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냥 임명해버린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가서 그 임명에 대한 부담감이 바로 대통령한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첫 번째로 의식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둘째로는 여성 장관이잖아요. 예. 여성 장관인데 그냥 여성 장관이 너무 없다고 하는 이제 비판적인 그 여론들을 반영해서 임명한 장관인데도 불구하고 의혹이 너무 많아도. 네. 사실 박순애 교육부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만취 음주운전, 뭐 논문 표절, 연구 실적 부풀리기, 또 오늘은 뭐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이런 것까지 지금 제기된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교육부총리예요. 일선 교육 현장의 반발도 적지 않은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뭐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일선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 교장 되는 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안 되는데 올해부터는 안 된다고 하죠. 네. 근데 교육부총리를 어떻게 만취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을 시키느냐 이런 교육계 비판적인 여론도 사실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사실 의혹으로 말하면 더 많은 의혹에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치자금 부정사용 의혹 이것도 세세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뭐 남편의 자동차 보험까지 내줬다더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60만 원대 꽃바구니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장 전입, 관사 재테크, 그다음에 이해 충돌 그리고 막말 논란까지 뭐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한다고 하는 건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아닌 것 같다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여론을 좀 살필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는 야당 압박 카드입니다. 인사청문회 국세청장은 그냥 없이 임명했다 하더라도 모두 다 임명한다? 쉽지 않은 상황일 거고요.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민주당이 발목 잡기를 넘어서서 발목 꺾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국회 원구성은 안 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못 하고 있다고 하는 일종의 압박 카드를 뭔가를 남겨둬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다는 거죠. 네. 만약에 임명 강행해 버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은 집권 여당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는데 국회 원구성 협상 뭔가 지렛대로 삼을 만한 게 없잖아요. 그 윤석열 정부가 책임지시오 이러면서 한 100일씩 만약에 원구성 협상을 끌게 되면 결국 그 손해는 윤석열 정부에 고스란히 윤석열 대통령한테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근데 최소한 2명의 장관이 남아 있어서 인사청문회조차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론전을 펼칠 수 있는 뭔가를 좀 남겨두려고 했던 거 아닌가. 야당 압박카드의 성격도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상당 시간 한번 기다려 보겠다. 여기에 상당히 많은 그런 이 포석, 다목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목적, 다용도 이제 포석을 읽어낼 수가 있는데, 자 이제 박순애, 김승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의혹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고 문제 제기된 사항들이.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미 전임 그 후보자들이 한 번씩 낙마한 상태란 말이죠. 네. 어떻습니까? 이제 근데 여론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여론조사 박순애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뭐 여론조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만 뭐 부정적 그 의견이 뭐 적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머릿속을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자진철회도 뭐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아유, 지금은 아닐 거예요. 네. 지난번에도 봤지만 아마 기대가 그래도 좀 있을 거예요. 네. 대표적인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엄청난 의혹이 많은 것처럼 얘기가 됐고 민주당에서도 단단히 벼렸는데 막상 인사청문회 해보니까 오히려 당했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또 분위기가 달라질 여지가 남아있거든요.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전임자들이 사퇴한 상황인데 또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다?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해서든 인사청문회까지는 가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론을 살피는 과정이 아마 일정 부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좀 인사청문 시한이 18일까지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재송부 시한까지 감안하면은 적어도 뭐 이달 말까지는 뭐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이제 원구성이 되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원구성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분간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되긴 될 거라고 봐요. 예, 뭐안 시간의 될 수는 문제겠죠. 예, 시간의 문제인데요. 안 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번 원구성은 좀 특이한데요. 네. 아니 뭐 저 후반기 그 원구성이라는 게 원래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협상은 짧고
대가는 굉장히 큰 협상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2024년 총선이 걸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더군다나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대권을 내준 상황에서 선거 참패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다시 국회의원이 되고 싶으면은 뭔가 성과를 남겨야 된단 말이에요. 뭐 국정을 잘 견제했다든가 예. 아니면 능력이 있었다든가 뭔가의 결과물을 내야 되는 후반기 국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또 역시 또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협상 과정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으나 그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협상이 오히려 더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또 민주당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상황인 게 계속 이렇게 그 원구성 협상을 지연시키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일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170석 정도 되는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입법 도출을 했다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지금 프레임에 씌워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사실은 대통령 선거에서도 패하고 지방선거에서도 참패하고 권력은 전부 다 윤석열 정부한테 넘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국회 170석이 오히려 지금 발목이 잡혀 있는 이상한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 프레임에서 좀 빨리 벗어나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원구성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빨리 해줘야 할 필요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것은 밀고 당기고 서로 간에 주고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성의 표시를 해달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그런 프레임에 뭐 쌓여 있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밀어붙여서 원래 온전하게 법사위원장 우리 갖고 가겠다. 왜냐하면 국회의장 자리를 갖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 확실하게 그런 면에서 이번에 뭐 대못을 바꾸고 가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또한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민주당이 협상에 응할 수 있는 명분을 좀 주는 게 필요하다. 그게 뭐 사개특위 구성에 관한 문제이든 간에 뭐 지금 법제위원회하고 사법위원회 뭐 또 분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그거는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엔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어떤 방식으로든 민주당이 협상할 수 있도록 합의할 수 있도록 명분을 좀 주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하게 되고요. 국민의힘 쪽에서 민주당에 좀 명분을 줘야 된다. 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으로는 제가 볼 때 국민의힘보다는 조금 더 다급해 보여요. 예. 연이어 연거푸 2번 선거에서 패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찌 됐든 민주당은 국정에 일부라도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도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선 제가 볼 때는 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 때 국민의힘이 보였던 협상 전략을 한번 좀 떠올려 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 그때 뭐 법사위라든가 상임위 배분 잘 안 되니까 국민의힘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가져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예. 다 가져가는 대신에 책임도 다 지는 거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었죠. 예. 끝까지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국민의힘은 민주당한테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민주당이 다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일종의 선거 패인의 한 일부분으로 저는 작동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선 다수당이긴 하지만 지금 별로 좋지 않은 분위기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그러면 여당이 됐으니까 책임져라. 책임지되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한테 야당이 견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명분 정도 가지고 협상에 응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 다 굉장히 예. 부담스러운 상황이니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막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꾸 뭔가 충돌하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협상이나 마주치는 지점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니까 어느 정도 협상은 돼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물밑 작업은 이루어지고 네. 있을 것이다. 네. 예. 자, 이제 여야의 이제 당내 상황도 뭐 여야가 다 이제 복잡합니다 지금. 뭐 개파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주도권 싸움이라든가 계속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혁신위원회 이르면 뭐 이번 주에 출범할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지금 뭐 위원도 다 이제 구성하지 못한 상황이고 도대체 이 혁신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지 의제도 이제 구체화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죠. 제가 볼 때는 그냥 혁신이 띄우고요. 예. 흐지부지 결론 뭐 별로 내지 못하고 그냥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당내에서 협조하는 분위기가 기본적으로 아닌데다가요. 그리고 만약에 뭐 견제용 성격이라고 한다면 네. 윤핵관과 친윤계를 견제하겠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진박공천 이런 방식으로 공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적이 되잖아요. 네.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도 이른바 친윤계를 업고 다음번 차기 당권을 노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의 주축이 될 만한 세력들을 전부 적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
혁신이 참여하겠습니다. 선뜻 나설 만한 사람이 이렇게 있는가? 그러니까 같이 싸워야 되는 입장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아무 세력도 없는 이준석 대표와 같은 편이 과연 되려고 하겠는가? 그리고 혁신위를 꾸린다 하더라도 그런 역학구도 내에 있기 때문에 결론을 내기는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말이 있어요. 전쟁은 멀리 있는 적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적하고 싸우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얘기하잖아요. 전시가 아니고 지금은 평시다. 그러니까 내 정치 마음껏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시보다 평시가 더 위험한 거죠. 전시는 저 멀리 있는 적하고 싸우는 거니까 아무도 거기에 토를 달 사람은 없지만 평시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적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그게 과연 얼마나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렇게 계속 한 1년 정도 흔들려 가다가 공천제도 만진다고 만졌지만 차기 당대표 누군가가 된다 그러면 다시 뒤엎을 거거든요.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이런 방식으로 그냥 끊임없이 당을 흔들어가면서 가는 게 과연 집권 여당으로서 맞는 지향하는 방법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갸우뚱하실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민주당은 그 계파 갈등 양상이 계속되다가 요즘 세대 교체론이 부상하고 있죠. 과거에도 뭐 이런 그 정당에서 이 뭐 40대 기수론이라든가 뭐 이 정풍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게 이루어져서 이 기존에 이제 이 중진들이 이선으로 물러나고 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그 세대 교체로는 이른바 이제 70년대 재선급 의원들이 이제 좀 주도해야 된다, 당선신을 주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해석이 분분한 것 같아요. 네, 저는 민심의 본질을 잘 못 읽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 민주당 보면 뭐 무슨 워크숍하고 뭐 모임 해가지고 겨우 내놓는 게 70년대생 당대표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것도 60년대생이 모여가지고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앞서 정풍운동 말씀하셨지만 정풍운동은 아래서부터 위로 치받는 운동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이 확 거세게 휩싸게 뭔가 바람이 휩싸이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위에서 낙점하듯이 자 이제 70년대생이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과연 바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70년대생이 뭔가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은 기득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해 주거나 비켜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제가 볼 땐 그럴 의사는 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잠깐 뒤에 물러나 있을 테니까 그냥 얼굴 마담 뭐 역할 하듯이 뭐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비춰져서 예.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좀 회의적이고요. 오히려 70년대생이 당대표 도전하면 되죠. 당대표 도전해서 자기 정치적 비전 얘기하고요. 뭔가의 당원의 마음이나 아니면 국민 여론을 얻어가는 과정을 진짜 그렇게 욕심이 있다면 해야죠. 지금 이제 화면에 비춰지고 있는 이 의원들 얼굴이 이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 이른바 70년대생 주영론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 인물들인데 이른바 이제 양박이라고도 네. 하더라고요. 예. 강병원, 강훈식 의원, 박용진, 박주민 의원 그리고 전재수 의원도 이제 거론되고 있고 자 이런 분들이 본인이 나서서 당대표 도전하라 그런 말씀이시죠? 네. 예. 도전하고 당의 새로운 비전 얘기하고 네. 국민이나 당원 설득하고 이제는 이런 당으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을 뿌리부터 다 뒤흔들어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여론을 얻어야죠. 네. 그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을 얻을 자신도 없는 그리고 또 그런 기반도 없는데 뭐 마치 당 중진급 의원들 그리고 86그룹들이 모여가지고 자 이제 세대 교체합시다. 이게 세대 교체가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되지도 않을 거고요. 그거는 역으로 해석하면요. 네. 이재명 안 돼, 이재명 안 돼. 네. 이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고요. 제가 왜 본질을 잘못 짚었다고 말씀드리냐면 민주당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는 아마 상당수 당원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러실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민생 잘 못 챙긴다고 하면 견제해라. 더 적극적으로 민주당이 나서서 챙겨라. 이런 것일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혁신한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바꾼다고 하면 당의 진보성을 어떻게 다시 혁신이나 민주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그런 것에 관해서 잘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지 모임 백날 해가지고 뭐 당대표 누구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아무 감동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모임하지 말고 모임할 거면 차라리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게 지금으로선 다 낫다. 그리고 당권 투쟁하는 거는 하면 되잖아요. 네. 왜 그걸 자꾸 겁내하면서 우리한테 얼굴이 없으니까 나중에 질 것 같아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자꾸 비껴가고 도망갑니까? 싸워서 이겨야지. 예. 뭐 필요하면 전공법으로 가라. 예. 예,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쵸.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